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내 화합과 함께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 업무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외부 인사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어제 쌍특검법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결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야 수장으로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동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대면에서 두 사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는데요. 앞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습니다. 여야 소식을 한교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야의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공통점 아래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고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일을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해 나간다. 여기에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러려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한 위원장은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을 지탱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개파 간 갈등을 우려해 당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의 정책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서 활동해 비명계의 반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올 한 해 여야의 입법 대치가 격렬했습니다. 아직도 국회 곳곳에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이 남아있는데요. 새해 초로 처리가 미뤄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새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 9일이 데드라인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에 야당이 당초 어제 본회의 처리 방침을 미룬 겁니다. 김 의장은 거듭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상황. 합의를 해야만 진상규명도 또 재발방지 조치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거로 인한 그런 갈등 이거를 봉합하고 이제 이 이태원 사태에서 좀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야당은 1월 9일 전까지 여당과 합의를 이루면 특검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방침인데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선구제 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이고 민생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사적 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법안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입니다. 당정은 엊그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하고 민주당이 협조를 촉구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포함 방안과 2년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재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여야가 법안 조율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시장 개입 의무화는 제외하고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야당은 지난번 양곡관리법과 비교하면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의무 매입도 사실상 시장 개입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 여야 입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지 않는다며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추진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조정안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고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남평호의 대장동 고백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죠. 남평호 전 실장이 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것이 본인이다.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지를 굳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최측근이 하필이면 이런 이제 자신의 제보 사실을 이 시점에서 밝힌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신당 창당이 이제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당시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었다고요? 네, 당시 상황을 잠깐 되짚어 보면 2021년 8월에 한 언론사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이것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첫 보도였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 제보자로 이제 알려졌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데요. 2021년 7월 대장동 한 주민으로부터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에 경선 캠프의 종합 상황실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제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동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시점에 동의한 것을 두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혔다 이런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별과 만남이 이제 교차하는 게 계속해서 그런 만남이 이어지는 게 뭐 정치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이제 결별할 거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이제 실리고 있네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었죠? 네,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선 후퇴나 통합 비대위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세균 전 총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자성어인 현애 살수를 언급을 했는데요. 낭떠러지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 이런 뜻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주문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총리는 어제 이 최성 전 고양시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내년 1월 첫째 주 안에 본인의 거취를 국민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6선의 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제3지대의 선택지인 이낙연 신당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낙연 신당이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첫 주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네. 주에 이제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인데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준석 갈비집 선언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는데요. 엊그제죠.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선언을 이 노원구의 한 갈비집에서 한 겁니다.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만큼 이제 이준석 신당도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필이면 이제 또 갈비집을 그 신당 이제 회견을 한 그 장소로 선택한 것도 어떤 정치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텐데 네. 내년 총선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이제 창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시 합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 지분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탈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한 지난 12월 27일은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온 지 정확히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상계동의 한 갈비집에서 탈당 선언을 한 것인데 본인이 3번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실패를 했던 바로 노원병 지역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를 발족하면서 지역구 출마에 한 60에서 한 8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네.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돼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냐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과 이긴 경기도 의원도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준석 신당 역시 이낙연 신당처럼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다시 합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총선 후에는 합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죠. 이 네.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준석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 어쨌든 그 당 내부에서는 이제 좀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 탈당하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고요. 네.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전 대표는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를 하고 앞으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유상범 의원은 대사면 이후에 이 전 대표가 경쟁력만 갖추면 언제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줬는데 본인이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갔다고 진단을 했고요.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도 예고된 탈당이었기에 충격은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정치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은 어제 통과됐죠. 쌍특검 소식입니다. 쌍특검 재의결 시점은입니다. 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회로 이제 쌍특검법이 다시 넘어올 텐데 과연 이 재표결, 재의결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쌍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10분 후에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네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어제 오후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통과된 지 한 10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그동안 뭐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런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해온 윤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숙고의 시간이 없이 이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 처음인데요. 쌍특검법은 한편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쌍특검법이 지난 4월이었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 이 원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즉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쌍특검법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당시만 해도 상반기였는데 이제 연말 꽉 채운 연말을 맞아서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네요. 네. 법안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올 거고 재의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될 텐데 재의결의 이제 시점을 두고 뭐 여야 간에 또 기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재의결 시점 그 절차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회 제적 의원이 298명입니다. 298명인데 이 재의결은 과반 찬성이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9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쪽이 이제 180명 정도가 되고 네. 국민의힘이 112석, 112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지난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그래서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요. 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재의결 시점이 좀 늦춰진다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나오면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재의결 시에는 기명이 아니라 이제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또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내년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처리를 하겠다,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늦출 것이다, 뭐 2월 이후에 추진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1월 9일에 표결을 못하더라도 지금 선거구 획정 등 이 선거법 개정을 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가 또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김진표 또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연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인데 뭐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이탈표 뭐 이야기처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 시점에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또 공천 탈락 이탈표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제 그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네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2월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네, 그렇죠. 거의 한 1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주수 아나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100일간의 선거 일정과 딥페이크 영상 제재 등 바뀐 선거 룰에 대해서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지난 12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선거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와 어깨띠 착용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가 되려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3월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고 3월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28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10일에는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총선 일정은 모두 나왔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아리님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화제를 모았던 딥페이크 영상. 그러나 앞으로 선거를 90일 남겨놓고는 영상에서 가상 후보의 모습은 볼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철마다 공해라고 불리며 국민 불편을 더했는데 이번 총선 기간에는 정돈된 현수막 거리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 개입 의지를 표명했다며 민주당이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방 부대에 가서 북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하고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을 도발해 총선용 제2의 총풍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 중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8명의 의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조사 기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은 11명이었고 국회에 자진 신고한 내역과 실제 가상자산 소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아듀 2023입니다. 2024년을 사흘 앞둔 어제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어제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올해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240일 만에 처리가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선 재표결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보폭을 맞추는가 하면 민주당 쪽에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표결과 관련된 입장은 퇴장을 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정했는데 다음 재표결할 때는 제가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 한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듯 법안 처리마다 옥신각신 모습을 보여줬던 2023년 국회.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이 올 한 해 유독 많이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올해 총 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에 붙여졌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4번째 거부권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도 난무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는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오명을 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현직 평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첫 타이틀이 줄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도 여러 차례 있었죠. 앞서 전해드렸던 쌍특검은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지난 6월에 지정된 이태원 특별법은 내달 9일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했던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 특검도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국회에서는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의원 100여 명이 난상 토론을 벌인 겁니다. 지난 3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들이 많은데요. 지금 소개하는 법안들은 국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지난 5월에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 개정이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터지면서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됐지만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피하지 못했었죠. 또 스토킹 처벌 강화법과 영아 살해 및 유기 처벌에 대한 강화 개정안, 수해로 인해서 더 이상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통과됐던 수해 방지 법안, 또 교권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교권 회복 관련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바쁘고도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올 한 해에 대해 그리고 다가올 2024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정치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본질적이고 큰 의미는 공공선과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행동 모두가 정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과실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을 우리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사건건 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워온 모습을 반성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두 사람. 여러분들은 2023년의 국회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총선을 앞둔 2024년의 국회는 올해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백지원 전 부대변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두 분은 이미 방송에서 마주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번, 네, 지난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한 지난해 번, 여름이었습니까? 그때 좀 어떻게 방송이 팽팽했나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상대방 괜찮습니까? 네, 너무 좋은 분이랑 함께하게 돼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내일과 모레 이렇게 이틀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연말 이번 주말 어떻게 좀 보내실지 두 분 좀 궁금하고 새해 계획이나 좀 포부가 있으시면 듣고 싶거든요. 짤막하게나도 들어볼까요? 연말 계획은 특별히 따로 없고요. 집콕입니까? 네, 내년에는 당과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을까 좀 고민하고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 대변인. 네, 저도 연말은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계획이고요. 네. 저도 내년에는 보수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1년 만에 다시 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가급적 빨리 재표결하겠다. 이탈표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야당은 급할 게 어딨냐.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검토부터 하겠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재표결은 앞선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대하는 상황이 달라서 여야 셈법이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 재표결 시점과 관건인 19표,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적이 298명인데 3분의 2 이상 199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여당 측에서 19표가량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게 넘어가려면요. 자, 앞으로 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단 10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바로 입장을 밝혔죠. 밝혔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법을 이렇게 바로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연루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대한 빨리 재표결에 붙여달라는 것 같은데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같고요. 그리고 여당 내부의 이탈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물러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아바타로 여겨지는 비대위원장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들 예측하시겠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좀 이탈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만든 것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두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협조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지금 이 시기에 통과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논란은 국민의힘이 자초했다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이탈표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네, 저도 빠른 시점에 재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공천을 두고 이탈표가 발생하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시기를 미룰 이유가 있나 시기가 늦춰지지 않는 이상 그런 내용들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당론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런 평가는 타이밍이 의도적이었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타이밍을 놓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법은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 정치권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 등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왜 악법입니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하게 만든 특검법 12조를 두고 이제 악법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수사팀으로 참여를 했던 최순실 특검 때도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문구가 특검법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본인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특검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게 악법이 아니었고 지금은 악법인가요? 저는 그런 과거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라면 비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만한 기억력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고도 회피하는 거라면 정말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악법이라고 바로 언급하신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지점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날이 첫날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을 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빠르게 속전속결 되기를 원해오다가 이제는 또 총선 전국이 되니까 은근히 늦춰서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당론으로 지정은 했지만 물론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뭔가 다른 팀이라고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좀 귀를 기울이셔서 잘 정무적인 판단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국의 핵으로 부상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더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당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대안과 해법 두 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사실 총선 전국의 핵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면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지셔야겠죠. 그것도 오롯이 대통령과 이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제시를 계속 해왔던 의견들 중에 제발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시고 이제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를 하셔서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제어를 하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최근에 불거진 그런 논란 역시 뭐 악의적인 몰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애초에 그런 인물이 영부인을 독대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이고 또 국가안보법으로 수사까지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영부인을 사석에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우파 내에서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지적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대통령실에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총선 전국의 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만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다시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2년 전, 정확히 2년 전 오늘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자, 반대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다만 핵이라는 건 좀 과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점은 우리 정치가 항상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인물에 대한 혐오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정책적인 어젠다를 두고 정치적으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질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결정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배우겠다라고 말한 한동훈 위원장.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간의 그 검찰 수사와 또 체포 동의안으로 날을 세워왔던 두 사람인데 여야 수장으로서 오늘 첫 만남을 했네요. 자, 오늘 이 만남에서 보여진 앞으로의 그 관계 좀 어떤 걸 읽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정치가 건강한 정책 등에 대한 경쟁보다는 인물에 대한 혐오로 점철되어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서도 봤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삶과 경제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오직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 타도에만 지금 골몰해 있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왜 들어섰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년 차인데 당이 정상적으로 그만큼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성찰과 반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민주당 비판 그리고 김건희 방탄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수사하셨던 것처럼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정치권에 뛰어든 지 2년이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가 상대, 파트너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파트너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에 대해서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정치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부족하신 것 같고 일단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죠.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계속 영상에도 나오지만 표면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586 청산에 대한 요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주제들이기는 한데요. 전 이번 총선에는 좀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면들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퇴진을 하시거나 사법 처리가 되어버리시면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속 가능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약 범죄 문제나 불체자 문제 그리고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상수급 문제 같은 어젠다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점을 한다면 조금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두 분께서 오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국민을 모시는 공복으로서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여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두 사람은 저는 경쟁 관계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각 당에서 차기 대권주자이고 또 당의 리더로서 앞으로 총선 무대에서 진두지휘하며 경쟁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대조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점인데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도 지금 이제 출마자들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불출마 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좀 대조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았나,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불출마 선언을 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다. 자,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받아야겠죠?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누가 감동을 하고 누가 공감을 했습니까? 아니, 조선일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수도권 총선에서 6석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라는 보도였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다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지를 정치권에서 그만큼 키워야겠죠.
그런데 면이 안 서게 국민의힘이 우세한 강남 아니면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 출마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출마 선언은 전혀 그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 1, 2위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떤 협치를 이뤄나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야에선 또 탈당 선언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고요. 또 민주당 육선 의원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지금 민주당은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이다라고 하면서 각각 그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몸담아온 당에 대한 이들의 평가와 향후 두 신당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지원 전 대변인 들어볼까요? 네.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해왔던 동지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탈당을 하셨고 창당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총선 전 재결합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배수의 진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전 정정당당하게 총선 경쟁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었고요. 네. 저는 이번 계기로 이준석 대표와 그 세력들이 자유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만드는 길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어쩌면 국민의힘이라는 틀이 그동안 그에게는 족쇄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보수 정치가 본인의 뿌리이고 앞으로 신당의 정체성이다라고 밝혔지만 이에 더해서 아마 자유주의의 레거시로 확장하려는 의지들이 좀 엿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리버럴적인 가치들도 함께 담지 않을까, 신당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저희 대통령께서도 자유를 이야기하신 바가 있지만 보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사실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표를 두고 아마 신당의 가치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당에 있었던 입장에서 지켜보면 어느 이별이 쉽겠습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의 초대 선출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더 많이 아쉽고 애틋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신당은 이제 기존의 보수주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나 리버럴적인 관점들을 좀 더 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도 아마 기대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굳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를 쓰고 악담을 한다거나 이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로 나아갈 길을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어젠다에 대한 토론들, 그런 어젠다를 주도하는 입장이 보수 진영이라면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하람 이긴 두 사람이 신당 합류한다 밝혔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원래 이준석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이준석 신당은 이번 그 합류를 계기로 좀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취를 아직 밝히시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함께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창당 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월 중순쯤에 창당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당원들이 모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있었죠. 그 육선 의원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자 민주당이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을 택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뭐 신당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가 늘 나오는 것 같은데 제3지대, 제3정당이라는 것은 기존 세력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세력들이 떴을 때 그리고 기존 양당 정치의 피로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때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당은 제3지대라기보다는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3정당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분열된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고 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마지막 본회의까지 고성과 야유로 얼룩지면서 내내 극단의 대립과 충돌만 보여줬던 2023년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국회 방송 앵커를 했는데 매년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새해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좀 기대하긴 어려울까요? 우리 정치가 실종된 국회를 바라보는 청년 정치인들 두 분의 시선과 또 여론의 실제 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새해에는 국회에서 제발 우리 이런 모습은 좀 보지 말자 하는 것,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 대변인. 제가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이나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대립도 그렇고요. 각 당내의 상황이나 갈등 때문에 많이 미뤄지고 좀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특히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체투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내년에는 다음 국회에는 좀 그런 일들이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아까 신당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민주당 내에서 당의 어른들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지금 당내 특히 적의 언어로 동지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올해 정치는 저는 좀 떠나 있으면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여야 모두 권력 다툼으로 좀 많이 참 속 답답하고 지켜보시기에 갑갑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나 불통 입법 날치기도 참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막힌 속을 좀 속 시원히 뚫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정한 현실을 인정을 해야 확증 편향이나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반목만 더 이상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싸울 만큼 우리나라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정책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의 썩은 부분은 좀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게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의 정치에서는 지금 당장의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담론들이 오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백지원 대변인 한 1년 만에 방송인데 감을 잃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내년에 두 분 더욱더 훨훨 날아가시면 앞으로도 국회 방송 잊지 않고 저희 방송 계속 출연해 주실 거죠?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2023년 마지막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6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 국회 라이브6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